우선 저번 주에 그거 저기 저쪽 건물에서 그 무슨 수업했어요? 저번 주에 건물에서 무슨 수업했어요 내가? 한정기 접종. 아무도 안 봤구나. 아 이번 주도 못 봤어요. 어? 다음 주. 아무도. 파단수를 했었죠? 우진 봤어요? 아 봤습니다. 잘했어요. 그거 되게 희한한 내용 나왔었으니까 꼭 공부해요, 알겠죠? 그 여러분 학교 선생님 그 수업자리 그대로 나오는 거 그대로 했으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진아, 그죠? 예. 그래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단수를 통해서 이온결합 물의 녹는점 변화 혹은 용해도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했으니까 저번 주 수업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가은이 알겠니? 네. 오케이. 저 지금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가는 거 봤으니까 웅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에? 뭐라고요? 웅크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래요. 힘내주세요. 여기 힘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케니즘은 사실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외웠을 테니까요. 외워서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과정이 있으면 이 중에서 차수가 더 큰 쪽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끝! 알겠죠? 이걸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외우라고 하면 좀 뻑뻑하니까 이렇게 미케니즘 설명을 살짝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수은에 OAC, 아세이트 음이온 두 개가 붙은 채로 이렇게 이제 분자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수은은 전이금속이죠. 자, 전이금속이므로 이렇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d-오비탈 전자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은의 d-오비탈 전자쌍과 이중결합 전자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가 수은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합니다. 수은은 가지고 있던 d-오비탈 전자를 다시 탄소에 제공해 줍니다. 이유는 수은의 산화수가 2가 플러스라고 했죠. 산소가 1 마이너스라고 할 때. 그래서 수은 전자가 2 플러스여서 전자 부족하다 라고 여겨지므로 전자가 부족한 이중결합의 전자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수은이 가지고 있던 d-오비탈 전자는 여기에 있는 탄소에 다시 한번 전자를 제공해서 서로서로 전자를 제공해서 이 탄소가 다시 옥텟을 이루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은을 중심으로 삼각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고리에 고리가 더해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 전자는 원래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던 전자고, 이 파란 전자는 수은의 d-오비탈 전자입니다. 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삼각고리 중간체를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는 여전히 수소가 붙어 있고요. 그 상태로 이 탄소는 2차 탄소예요. 그죠? 그런데 이 탄소는 3차 탄소죠? 3차 탄소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수은의 전자 부족 현상 때문에 차수가 더 큰 쪽에 더 많은 부분전화 델타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3차 쪽으로 주변에 넣어두었던 물의 전자쌍이
이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네. 3차 탄소면 치안기들이 네. 그 플러스 전화를 또 감소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 결론적으로 그런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좀 이제 조금 장황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 이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항공모함 같은 배를 하나 살려면 배 하나가 이제 이게 지금 가격은 한 5조 넘겠다. 5조에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물건을 살 때 국력이 약할수록 이런 물건을 살 수 있겠어요? 국력이 강할수록 이런 물건을 사겠어요? 국력이 강할수록 이런 물건을 사기가 쉽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잖아요. 자, 5천만 명이 5조의 만약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미국 인구는 몇 명이에요? 미국 인구는 3억 명 정도 되거든요. 3억 명 정도가 5조의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것. 어디가 부담이 더 크고 어디가 부담이 더 작아요? 이쪽이 부담이 더 1인당 부담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5조짜리가 아니라 10조짜리를 갖다 산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담이 훨씬 더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쪽에는 십시일반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난데없이 얘기하느냐? 수은이 있죠. 그럼 이 수은의 산화수는 계속 2 플러스 상태란 말이에요. 엄밀하게는 여기서 이제 수은이 산화수가 4 플러스로 사실은 바뀌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어쨌건 이 수은은 산화수가 큰 걸로 보아 전자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탄소하고 3차 탄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2차 탄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0.2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가 이동했다면 3차 탄소 쪽에서는 더 많은 0.3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가 이동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숫자를 믿지 말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한 숫자라기보단 비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든 건데 2차 탄소에서 0.2-의 부분 전하를 제공해 준다면 3차 탄소에서는 0.3-의 부분 전하를 좀 더 큰 부분 전하를 제공해 줬다 이런 말이죠. 그럼 왜 더 큰 부분 전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 탄소는 0.3-만큼의 부분 전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주변으로부터 전자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구수가 많을수록 더 큰 예산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구수가 많으니까 주변에서 각출할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가 클수록 주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차수가 클수록 더 많은 전자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2차 탄소 주변에는 0.2 플러스만큼의 부분 전하가 유도가 되고 3차 탄소 쪽에서는 0. 플러스만큼의 부분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얘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주변 탄소들로부터 또 부분 전하 제공을 받아서 예를 들면 0.18 플러스, 그러면 0.18 플러스가 됐다는 이쪽 탄소가 0.6만큼 제공을 해서 0.06 플러스 0.06 플러스의 부분 전하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0.06 더하기 0.06 더하기 0.18하면 0.3이 되죠. 뭐만 알겠어요? 그런데 이쪽이 차수가 작으니까 그런 도움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0.18 플러스인데 왜 산소는 이쪽으로 끌리느냐? 바로 0.18 플러스 0.06 플러스 0.06 플러스가 다 더해지면 이쪽에 전기장 세기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상호작용은 정전기적으로 일어나죠. 부분 전하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 입장에서는 전기장이 더 강한 쪽으로 있게 돼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 부분 전하는 차수가 크니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부분 전하가 이쪽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수가 큰 쪽에 전기장이 더 커지는 일이 자연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기장이 커지니까 전자가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설명이 너무 장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수가 큰 쪽으로 끌린다라고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이 산소가 차수가 큰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 됐죠? 그러면 이 산소가 이 탄소에 전자 제공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막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차수가 더 큰 쪽으로 베타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동가 돼서 산소가 뉴클레오파일이 끌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탄소가 전자를 받았죠? 그럼 이 빨간 탄소는 다시 또 옥텟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수은한테 내어놓습니다. 알겠죠? 수은한테 내어놓고 나면 이 전자를 수은이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획득한 전자를 여기에 있는 전기음성도 큰 산소가 다시 또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런 일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뭔 말이냐? 여기 빨간 탄소 있죠? 이 자리에 이 산소에 파란색 비공호 전자가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빨간 탄소가 가지고 있던 파란색 비공호 전자를 이 수은이 다시 회수를 해가요. 그리고 나면 수은이 산소하고의 결합 전자를 다시 산소 쪽으로 내어놓아서 산소가 이런 식으로 비공호 전자를 가지면서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빨간 탄소에 산소가 결합을 했고 빨간 탄소 수은이 결합을 했던 파란 전자는 다시 수은으로 회수가 되고 수은과 산소의 전자쌍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세테이트 이온이 떨어져 나온 중간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산소의 형식전환은 얼마예요? 이 산소의 형식전환 얼마예요? 이 산소의 형식전환 얼마예요? 1 플러스죠? 1 플러스죠? 그러면 이때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소로부터 전자를 끌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가 전자가 매우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매우 부족한 전자에게 누가 전자 제공을 하느냐? 떨어져 나온 아세테이트 이온이 전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가 산소 쪽으로 진짜 전자를 내어놓을 수 있죠? 그럼 최종적인 구조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되고 한 다음 얘는 뭐냐? 이 빨간 수소가 산소에 파란 전자랑 결합해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옥시머큐레이션 과정의 최종 상태에서는 이 차수가 컸던
3차 탄소에 외부에 산소가 붙고 그렇지 않은 탄소 쪽에는 수은이 붙어 있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옥시머큐레이션 과정이에요. 자, 이때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거 이름 뭐예요? 아세트산이라는 거 알겠죠? 아세트산을 이런 식으로 AC로 축약해서 ACOH라고 아세틱 애시드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떨어져 나온 다음에 수소를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아세틱 애시드로 돌아오면서 옥시머큐레이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거 기억나요? 여기 있죠? 이거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는 카보캐타이온 중간체가 미케니즘 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자, 이 미케니즘에서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자, 지금 여기 그려진 그림에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 있어요, 없어요? 자, 탄소 양이온이 뭔데요? 탄소 양이온이 뭐예요? 탄소가 결합선이 3개 나가고 진짜로 1 플러스가 된 게 이게 탄소 양이온이잖아요. 탄소가 옥텟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합선 3개로 끝나 있는 거. 그게 탄소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결합선 4개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결합선 4개 다 하고 있잖아요. 탄소 양이온 있어요? 결합선 다 4개죠. 결합선이 다 4개이기 때문에 이 옥시머큐레이션 과정에서는 카보캐타이온 중간체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곧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쓰시고요. 다 썼어요? 체리나 썼어요? 어쩌죠? 그래서 이 옥시머큐레이션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저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썼죠? 자, 그러면 이 중간 그림 지울게요. 지운다. 줄게요. 이합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디머큐레이션 과정입니다. 자, 옥시머큐레이션 과정에서 어쨌건 수은이 여전히 달려있죠. 어쨌건 수은이 계속 달려있죠. 달려있을 때 이 수은은 산화수가 여전히 2입니다. 산화수가 여전히 2예요. 그러면 디머큐레이션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수은 2가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수소 1 마이너스 어디에서 얘기했던 거죠? 수소 1 마이너스 어디서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NaBH4에서 얘기했던 거죠?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 얘기할 때 수소 1 마이너스 얘기했었잖아요. 이 수소 1 마이너스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뭐예요? 하이드라이드라고 했죠. 그러면 수은 이가가 있는데 하이드라이드를 썼다.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되면 바로 수은 0가로 석출이 되고 수소는 1 플러스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환원 과정 때문에 최종 알코올의 수은이 같이 석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 플러스 1 마이너스 만나면 중성의 1 플러스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은 이가였던 것이
수은 영가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H 플러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은과 수소가 치환돼 산화환원 반응 덕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 구조에서 여기에 수은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 수은이 붙어 있던 자리를 수소가 대신 채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자리를 수소가 채우면서 반응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쉽게 그냥 어떻게 그린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어서 그리세요. 그리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미케니즘이 크게 필요 없어요. 다만 시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반응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반응 미케니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미케니즘 버려도 좋아요. 과감하게 미케니즘 버리고 이것만 외워요. 자, 뭐라고요? 수은을 사용하는 과정 옥시머큐레이션,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사용하는 디머큐레이션을 활용하면 이중결합의 어떤 탄소? 이중결합의 어떤 탄소? 탄소의 차수가 큰 쪽으로, 탄소의 차수가 큰 쪽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알코올이 만든다. 그리고 수소 관계에서는 뭐를 만족한다? 기존의 마르코프, 니코프루를 만족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완전 중에 알겠죠? 완전 중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과정에서는 전체 미케니즘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는 기억하라고요? 뭐는 기억하라고요? 뭐가 안 나타난다고? 탄소 양이온 중간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완전 중에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꼭. 됐죠? 됐죠? 자, 됐습니까? 됐죠?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됐죠?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그 다음 6. 자, 그 다음 할 건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수소, 붕소화,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소, 붕소화 그리고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똑같은 이중결합 기질입니다. 자, 여기는 메틸 그룹이
그냥 수소가 붙어 있겠죠. 자,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 1, BH3 이 녀석을 씁니다. 또 두 번째 계선 H2O2에 NaOH를 써줍니다. 여기에 있는 요 1번 과정을 하이드로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요 2번 과정을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 하나 이번 시험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어두워요? 피곤하다고요? 그래요. 힘내주세요. 힘내주세요. 자, 됐습니까? 자, 간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외우려냐? 다 썼어요? 유주에 다 썼어요? 썼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라는 말이냐?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탄소. 자, 이거 차수로 따지자면 몇 차 탄소예요? 차수로 따지자면 몇 차라고 있어요? 또 다른 탄소 두, 3수 있겠죠? 물론 이중결합에서는 차수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차수는 단일결합에서만 사용해요. 하지만 그냥 앞으로 곧 3차가 될 예정이니까 3차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요 탄소는 같은 논리로 몇 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주변에 탄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 둘 붙어 있으니까 얘는 2차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차수가 더 큰 쪽에 더 큰 차수 쪽에 수소가 붙습니다. 더 큰 찬수 쪽에 수소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어디서 온 거냐? 요거. 요 수소가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란 탄소 쪽으로 산소가 들어가 있죠. 산소. 이 산소는 어디서 온 것이냐? 여기서 온 겁니다.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저걸 외우면 끝입니다. 저것만 외우면 끝입니다. 저 그림, 동그라미, 색깔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봅시다. 원래 수소가 붙어 있었던 탄소 있죠? 원래 수소가 붙어 있었던 탄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쪽으로 수소가 붙었죠. 그것이 아닌 쪽으로 수소가 붙었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존 수소가 더 없었던 탄소로 수소가 추가되는 그걸 엔타이 마르코프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 아까 지금 5번까지는 계속 마르코프 니코프 나왔었죠. 그랬잖아요. 수소가 있는 쪽으로 계속 수소가 붙었죠.
그래서 앞에서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은 다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6번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에서부터 드디어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것들하고 완전 차별되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시험 문제로 내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제예요. 완전 외우셔야 돼. 알겠죠? 완전 외워야 돼. 알겠죠? 완전 외워야 돼. 완전 외워야 돼. 안티 저거 다른 규칙 같은 거 그냥 외워요. 네, 뭐라고? 마르코프 니코프 안 따르는 애들 어. 뭐 규칙 같은 거 아, 당연히 이걸 설명하는 미케니즘 있죠. 저희가 어. 이런 경우에는 어. 되고 안 되고 이게 일반화돼 있는 거. 아,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이면 무조건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에요. 그렇게 외워요. 예, 그걸 외우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로 가고 싶다. 그때 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규칙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갈래는 두 가지잖아요. 마르코프 니코프 룰로 가느냐 아니냐. 그럼 마르코프 니코프 룰로 간다.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고 싶다. 그때 이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과 이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은 서로 상보적 테크닉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문제로 만들어내기 아주 좋아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완전 중요해.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미케니즘 설명드리겠지만 미케니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중요해. 알겠어? 이게 중요해. 빨간 탄소에 누가 붙고 노란 탄소에 누가 붙고 이게 중요해서 이걸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꼭 외워야 돼. 이런 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다 그랬어요? 5번씩 써보면 돼요. 알겠어요? 5번씩 쓰면 누구나 외울 수 있어. 꼭 외워야 돼.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BH3 전호석에 대해서 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 BH3 요거의 성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성격을 좀 알아봅시다. 자, 얘는 첫 번째 1 톡식가스입니다. 아, 톡식가스라니? 우리말로 뭐라고 톡식가스?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가스 좋습니다. 네, 유독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들이마시면 어떻게 된다? 뒤집니다. 알겠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저 BH3는 우선 가은아 이름이 보레인이라고 합니다. 방금 가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이보레인이라고 했는데 네, 저 이름도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레인이라 하기도 하고 다이보레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저 보레인 케미스트리를 좀 더 봐야 되니까 그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고 기본적인 이름은 보레인입니다. 알겠죠? 쟤는 진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많이 썼죠? 세계대전.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썼던 독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쟤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불태워 죽였던 기체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독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보레인은 화학 산업적으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화학 산업적으로. 화학 산업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보레인은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됩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산업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걸 만들 때 저 보레인을 쓰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생산량과 유통 판매량이 엄청난 물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요 커다란 탱크로리에 이거 싣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 수송하는 차들이 있다고요. 무슨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알겠죠? 자, anyway. 그런데 이 녀석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이 성격을 분석할까요? 독성. 옥테스.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내가 계속 얘기하죠. 유기화학은 무엇의 화학이라고 했어요? 유기화학은 루이스 구조와 옥텟의 화학이라고 했죠.
모든 물질의 성격이나 반응성이나 전부 다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저 보레인의 루이스 구조 그려보면 어떤 구조예요? 보레인 루이스 구조 어떻게 돼요? 자, 그려보세요. 바로 B H 맞아요? 맞습니까? 맞죠?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붕소 옥텟 만족해요? 옥텟 만족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너무 유명한 구조잖아요. 붕소 옥텟 만족해요? 못해요? 여기서 방금 아까 가은이 얘기했던 것처럼 옥텟 만족하지 못하죠. 그 다음 붕소 산화수 얼마라 그랬어요? 요 붕소 산화수 얼마라 그랬어요? 3 플러스라고 했죠, 산화수가. 응? 그리고 수소의 산화수 얼마라 그랬어요? 수소의 산화수는 1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보레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져요. 3 플러스란 얘기는 놓고 봤을 때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입니까? 자, 산화수가 3 플러스란 얘기는 붕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더더군다나 뭘 만족하고 있지도 못,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옥텟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산화수가 3 플러스니까 전자가 부족한 녀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자가 부족한 녀석은 친액체, 친전자체 뭐예요? 전자가 부족한 애는. 자, 부족한 만큼 더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했으니까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건.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더 굶으면 좋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뭘 먹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전자가 부족하니까 얘 전자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전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작동한다? 친전자체로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수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어요? 전자가 풍부하다는 뜻이겠어요? 전자가 풍부하다는 뜻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가 풍부한 건 친액체예요? 친전자체예요? 바로 친액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보레인은 한 몸 안에 일렉트로파일과 뉴클레오파일이 공존하는 화학종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독특한 화학종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유기화학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저 보레인이에요. 그래서 보레인은 그래서 유기화학 반응에서 아주 독특한 반응성을 가져요. 한 몸 안에 일렉트로파일과 뉴클레오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알겠죠? 자, 빨리 쓰세요. 그 다음 저 보레인의 성격 두 번째 자, B는 무슨 원소? 자, 여러분 빨리 필기 하세요. 자, B는 무슨 원소? B 원소 이름 붕소. 얘 O는 O.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보레인 상태가 뭐라고 했죠? 보레인의 상태 써놨잖아요. 보레인 상태가 뭐예요? 써놨잖아요. 보레인 상태. 현수야, 뭐라고 써놨어요? 가스. 독가스. 아, 진짜. 그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 받아본 사람. 아, 그래? 나?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 받으면 나는 그
TV에서 한 번씩 예능에서 한 번씩 영상 나오죠.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 본 적 있는 사람? 같이 갔다 와요. 아, 네, 갔다 오세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 받으면요, 이제 사람의 온갖 추악을 다 볼 수 있어요. 눈물, 콧물 막 온 구멍에서 막 나와요. 진짜 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전 국민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국민이 화생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요.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니까 하는 건데 여자는 화생방 교육 할 일이 없잖아요. 특별히 군대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나는 전 국민이 화생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화생방 교육을 받는 순간 뭘 깨닫는 줄 아세요? 화생방 교육을 깨닫는 순간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폭력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폭력이 너무 무섭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화생방 교육에 쓰는 가스는 인체에 독성이 있을까요? 무해할까요? 화생방 교육에 사용하는 가스는 인체에 완전 무해합니다.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직 뭐만 있다? 오직 그걸 이제 CS 가스라고 하거든요. 군대에 사용하는 그 화생방 가스를 인체에는 100% 무해합니다. 그런데 오직 고통만 줍니다. 인체에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오직 고통만 느껴집니다.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 한번 느껴봐야 될 텐데, 저 화생방 교육에 사용하는 이 고통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평생 처음 느끼는 고통일 거예요. 정말 극악의 고통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눈, 코, 입, 목, 귀에 있는 모든 뚫려 있는 점막이 다 타는 느낌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러다 불타 죽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고통 중에 하나예요. 하는 거 환대 고통. 예? 예,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몸에 남는 후유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화생방 가스실 안에 들어가면 역사, 철학, 논리 이런 거 필요할 거 전혀 필요 없을까요? 전혀 필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아주 1차원적인 고통과 공포만 남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얘기죠? 철학, 역사, 뭐 논리, 인간성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현장이 어디예요? 전쟁이죠. 그럼 전쟁 상황에서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네가 옛날에 나랑 친했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거 해줬잖아,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게 인간이 지금껏 쌓아왔던 문명, 논리 전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바로 전쟁 상황이에요. 그런 걸 가장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화생방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쟁 아무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걸 전 국민이 나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야 군대를 가서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존경해 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그래서 나는 전 국민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뭐 여하튼. 그런데 그런 걸 넘어 진짜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고 군대에서 활용하는 요거. 그래서 아무런 고통도 무해한데 고통만 주는 거. 그래서 이거 어디서 써요? 이거 어디 써요? 검은 시위 진압이요. 왜 최루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CS겠어요. 최루탄. 왜 사람들이 뭐 물러가라 투쟁 하면 경찰들이 와서 빵빵빵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런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 뭐냐? 보세요. 누구랑 결합력이 크다고? 이게 산소. 그러면 누구랑 반응을 잘하냐? 바로 입니다. 그럼 물이랑 반응을 하죠?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얘 이름은
보릭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번역? 얘 이름은 보릭 애시드고요. 우리말 번역은 붕산입니다. 붕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화학식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변에 질량 보존을 만들고 싶다. 여기 부산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부산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자, 부산물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기체가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질량 맞죠? 맞아요? 준탱아 맞아요? 맞죠? 채빈아 맞아요? 그 다음에 가은아 맞아요? 됐죠? 그런데 이때 결합력이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은 매우 격렬합니다. 자, 아까 그리고 이 반응은 유독 했죠. 맞나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 보릭 애시드는 매우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보릭 애시드는 독성이 없습니다. 아주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릭 애시드는 우리 자연계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응성 큰 녀석이 물이랑 만나서 아주 안정한 화합물로 바뀌는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반응이 매우 격렬하다고 했죠. 어떻게 격렬하냐면 두 개를 섞어주잖아요. 불 납니다. 불이 확 납니다. 그래서 저 보레인은 물이랑 섞이잖아요. 그럼 불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1938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한번 가봅시다. 1938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봅시다. 자, 거기서 어떤 유대인이 끌려옵니다. 끌려온 다음에 독일군들이 총칼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옷을 다 벗게 합니다. 속옷이며 뭐며 싹 다 벗깁니다. 이유는? 왜 독일군은 수용소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옷을 다 벗길까요? 왜 벗길까요? 바로 시체가 된 후에 벗기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체 상태에서 벗기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스스로 벗게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옷을 싹 벗긴 다음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방 안에 꽉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꽉 집어넣냐면 어깨가 서로 닿아서 촘촘 쓸 수 있을 정도로 한 방에 사람들을 빨개 벗은 사람들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딱 방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위생을 위해서 샤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샤워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샤워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 줄 맞춰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위에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에서 때로는 진짜 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건 그날 정말 운이 좋아서 샤워하는 걸로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파이프라인에서 슉 하고 기체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때 만약 보레인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배웠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죽겠냐고요? 자, 그 38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가스실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자, 갑자기 여기서 보레인 가스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체가 뭐가 슉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뭐야 하고 막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호흡 가빠지고 막 무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면서 보레인 가스가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코, 입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코 속, 입 속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눈에서, 코 속에서, 입 속에서, 귀 속에서 불이 나와요. 이렇게. 불이 나온다고 이렇게. 몸에 뚫려 있는 모든 곳에서, 수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숨 들이마시는 순간 불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즉 눈, 코, 귀 여기서 불이 나면서 완벽하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 속 안에 불 질러 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코 속 안에 불 지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는 건 아니 차라리 빨리 죽여주세요가 더 낫지 않을까요? 코 속 불 지르면?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화학은 배워도 이건 배워도 그 상황을 상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화학자인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요. 이런 걸 배우면 실제 그런 사실을 상상을 통해서라도 그때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인의 자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아시겠어요? 왜 굳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걸 즐기는 건 좀 이상하잖아. 첫 번째는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즐기기 위해서예요. 유태인 몇 명 죽였게요? 유태인 몇 명 죽였게요? 600만 명 죽였거든요. 600만 명?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6명쯤 죽일 권한을 줄게요. 그럼 여러분 6명쯤 어떻게 죽이고 싶어요? 뭐 간단한 게 있잖아요. 뭐 칼로 찔러 수도 있고요. 총으로 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6명이 아니고요. 60명, 600명, 6,000명을 넘어서 6만 명을 여러분들에게 죽일 권한을 준다고 쳐봐요. 그러면 총으로 찔러 죽이고 아니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찔러 죽이다 보면 너무 보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치는 여러 가지를 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탁시게스로 썼던 게 이것만 썼던 게 아니고요. 바꿔가면서 쓴 겁니다. 바꿔가면서. 그럼 바꿔가면서 쓰다 보면 뭐를 얻을 수도 있어요. 특정 물질에 대한 치사량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사량이란 말 알아요? 치사량? 치사량이 뭐예요? 얼마나 죽냐? 그런 양이 치사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물질의 치사량이란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 안 중요한 데이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데이터죠. 그런데 치사량이란 데이터는 너무 중요한 데이터지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직접 먹어봐요. 죽여봐야 알 수 있죠. 죽여봐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치사량인 거예요. 자, 여러분 화학 실험을 할 때 시약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화학 실험할 때 시약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그 시약 조사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약 조사하면 항상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시약 조사하면 시약 조사 밑에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치사량. 치사량을 원래 영어로 리설 도즈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 리설 도즈가 몇 그램 퍼 몇 그램. 그럼 이게 뭐냐면 생물 1g당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치사량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이 정도 먹으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가 달까요?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새끼가 이걸 이용해서 누굴 죽여봤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리설 도즈라고 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어디서 수집된 거다? 2차 세계대전 때 수집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체리니까 왜 그렇게 죽여요? 이런 데이터를 쌓으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just for pleasure. 알겠죠? 재미를 위해서요. 모릅니다. 재미인지 안 재미인지 나는 살인을 저질러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때 나치들의 만행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봐. 누가 반응성이 크다고요? 누구하고 누가 반응성이 크다고요? 붕소하고 산소 하겠죠? 그러니까 결합력이 크니까 이 반응이 엄청 잘 일어난다.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거 완전 중요해요. 자, 오늘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오늘은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수은 쓰는 거 하고요. 붕소 쓰는 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둘 다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니까 꼭 기억하는데 자, 메커니즘은 뭐냐? 이겁니다. 자, 저기에 있는 이중결합 화합물입니다.
자, 여기에 수 있겠죠. 자, 저 BH3의 루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중결합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구조를 갖죠? 이중결합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져요? 이중결합 화합물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져요? 평면 구조죠? 그래서 평면 구조를 가질 때 혼성오비탈 무슨 혼성오비탈이라고 해요? sp2죠. 이중결합은 이중결합을 이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소가 평면을 이루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붕소도 혼성오비탈이 뭐겠어요? 붕소도 혼성오비탈 뭐예요? 여기서 sp2죠. 그러면 붕소 역시 무슨 구조를 가지겠어요? 평면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평면과 붕소를 중심으로 한 두 평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붕소는 전자가 풍부하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어요? 붕소는 전자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가 부족한 붕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중결합 전자가 붕소한테 가버리면 이 탄소들은 뭘 만족할 수 없게 돼요? 옥텟을 만족할 수 없게 되죠. 유기화학은 무슨 화학이라고요? 옥텟의 화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소는 하필 전자가 풍부하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어요? 수소는 하필 전자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시 이 탄소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 전자가 붕소한테 먼저 전자 제공을 하면 붕소 수소 전자가 이중결합에 다시 전자 제공을 한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차수가 더 큰 탄소를 빨간색으로 썼죠. 거기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붕소의 수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원래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노란 전자가 탄소와 붕소 사이 새로운 결합을 이루면서 반응이 완결되는 겁니다. 이때 기억하실 건 뭐냐면 붕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체 저항에 매우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붕소는 결과적으로 차수가 더 작은 탄소와 무조건 결합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붕소가 차수가 작은 탄소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수소는 어쩔 수 없이 차수가 더 큰 쪽으로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여기서 구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때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두 번째 H2O2. H2O2 이름은 뭐예요? H2O2 이름은 뭐예요?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염기성 조건에서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요 자리에 보시다시피 요 붕소가 있었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산소하고 수소가 끼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소 대신에 산소가 쏙쏙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서는 탄소 수소 결합, 탄소 붕소 결합이었죠. 근데 이 탄소 붕소 결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산소가 탄소 붕소 사이로 결론적으로 쏙쏙 들어가게 돼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산소가 많죠.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 산소가 탄소 붕소 사이로 다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걸 설명하는 미케니즘이 있지만 미케니즘은 여기서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단계가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이 경우는 아까 누구하고 누가 결합력이 크다고 했어요. 붕소하고 산소가 결합력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보레인에 물을 섞어주기만 해도 불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붕소하고 산소가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붕소 탄소 결합을 붕소 산소 결합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도 과산화수소에서 다시 한번 산소랑 결합하면서 반응이 이런 식으로 완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뭐를 외워야 된다고? 뭘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돼? 반응 계율을 외워야 돼. 알겠죠? 미케니즘은 까먹어도 좋아. 알겠죠? 미케니즘은 까먹어도 좋은데 외울 때는 이걸 외우는 거야. 이걸 외워서 이거를 토대로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설명드린 반응 계율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미케니즘 봅시다. 이 미케니즘에서 뭐가 안 나타나죠? 그렇지. 요 테크닉에서도 no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 여기서도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안 만들어지죠? 없잖아요. 미케니즘 그린 것에서 탄소가 플러스가 된 거 1도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이 뭐였어요? 아까 이거 하기 전에 했던 거 수은 얘기했죠. 수은. 그래서 수은에서도 탄소 양이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붕소에서도 탄소 양이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문제겠어요, 안 중요한 문제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수은과 붕소 얘기하기 전에 황산서 썼죠. 황산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탄소 양이온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것이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중요한 문제겠어요, 안 중요한 문제겠어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겠어요? 그 차이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그 유튜브 링크 준 거 있죠? 거기에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뭐 어쨌건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다른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유튜브 링크에 내가 3년기 강의도 내가 정리해서 올렸죠. 3년기도 올려놨죠. 그 다음에 유기화학도 올려놨죠. 그 다음에 전기화학도 올려놨죠. 사실 뭐 극단적인 예로는 학원에 안 와도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 봐도 돼요. 알겠죠? 다 보면 그냥 100점 나와요. 알겠죠? 나오는데 아무래도 라이브로 보는 게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듣는 건 좋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내가 다 올려놨으니까 계속 봐요. 알겠죠? 계속 봐요.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저기 뭐도 보라고요? 파잔수룰하고 산염기 저쪽 건물에 사는 꼭 봐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